저희 본행사 첫 순서로 인천대 장력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나 하십니다. 그 주제는 현대물리학과 도덕경입니다. 首先，我们邀请仁川大学张永禄先生给我们介绍现代物理学与《道德经》的思想。 공모전이 오늘날 잠시만요. 어떻게 맞이하는지 큰 박수로 한번. 请大家以热烈的掌声有请我们的张永禄先生。 그리고 통역에는 마우양빙 저희 회원님이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这个翻译由我们的毛彦斌女士来给大家翻译。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 물리학과 도덕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인천대학교 물리학과의 장영록입니다. 大家好，今天由我为大家介绍现代物理学与道德经的这个主题的演讲。我是仁川大学物理学系的张永禄教授。 네, 그렇습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대상의 크기와 그다음에 속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물체 그리고 빛의 속도에 비해서 별로 빠르지 않은 그런 물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걸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클래시컬 미케닉스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我们所熟知的物理学呢，主要就是由古典力学、相对论和量子力学来组成。我们熟知的，在正常的情况下，以我们可以理解的速度跟大小来进行物理学做功的这些，全部都属于古典力学。 네. 그런데 크기가 크지만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속력에 근접하는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물리학 그것을 렐러티비티 상대론이라고 합니다. 那么物体的大小在不变的情况下，如果速度跟光速如果以光速为一个基准的话，超过光速的情况下，我们这时候这个范围的物理学就属于相对论的研究范围。 네. 그리고 반대로 크기가 작은, 그러니까 속도는 크지 않은데 크기가 작은 어느 정도냐면 원자 정도의 크기, 아주 작은 물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물리학 그거를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如果在速度不变的情况下，物体的大小无限减小的情况下，这个时候呢，就属于量子力学的研究范围了。 네, 이 고전역학과 다른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합쳐서 우리가 현대물리학, 모던 피직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那么由古典力学、相对论和量子力学这三大块结合起来，就是我们现在所谓的现代物理学了。 그러면 먼저 상대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一起了解一下相对论。 네, 상대론은 단 한 명의 훌륭한 물리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는데요.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这位应该没有人会不知道爱因斯坦吧？爱因斯坦的相对论呢，主要有两个大块来组成，一个是1905年提出的特殊相对论，另外一个是1915年提出的一般相对论。 네. 상대론에서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일종의 무대이고 거기에 있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을 하고 이런 걸 기술하는 이런 걸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在古典力学中，我们对空间跟时间的理解都是像背景板一样的存在，它们都是不变的。在这个背景板上呢，质量就像一个演出的演员一样，在这个背景板的前面活动。这个部分呢，像这样的物理学，我们叫它古典力学。 그런데 고전역학에서는 무대에 해당하는 공간과 시간도 서로 별개의 것이고 질량과 에너지도 별개의 것입니다. 在古典力学中，空间跟时间是两个不同的概念，质量跟能量也是两个不同的概念。 그런데 상대론에서 최초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공간과 시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시공간이라고,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앤드 타임이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 하나의 단어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相对论中有一个第一个最重要的理论呢，就是在相对论的概念中，时间和空间并非是两个东西，它是一个东西。那以前我们经常把时间叫 time 嘛，空间叫 space 作为两个单词来解释，但实际上在相对论中 space time 是一个词，也就是一个概念。 그런데 도덕경 7장에 보면은 천장지구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 길고 또 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구, 오래 간다 이런 뜻입니다. 在道德经第7章里面，就有这个天长章里面就有天长地久这个词，那它用长来形容天，用久来形容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자문에 보면 천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주로 시작하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입니다. 在天地玄黄、宇宙洪荒这8个词里面，天呢用来形容时间，地来形容空间，宇宙这个词也是一样的，宇指的是空间，宙指的是时间。 네, 그런데 반대로 천지는 원래 천이 시간이고 지가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다르게 돼 있죠. 但是本身天应该指的是时间，地应该是空间才对。 그래서 원래는 천 시간이 오래 간다라고 하고 지 공간에 해당하는 게 길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原本我们来形容时间应该是用长这个形容词，用来形容空间，那应该是用不对，等一下啊，我看一下，本来我们用形容时间应该是用久这个形容词，用形容空间就是地应该是用长这个形容词才对。 그런데 도덕경에서 반대로 천장지구라고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공간이 시줄과 날줄로 얽히며 질서를 잡고 세계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현대물리학인 상대론에서 시공간을 얽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래전에 도덕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다라는 것을 천장지구라는 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好，那在《道德经》里面，由天长地久这个词可以看出，古人呢也开始不把时间和空间作为两个分离的概念来理解，而是作为同一个概念来理解，也就是时空作为一个概念，时和空是交织的一个存在。也就是说，这一句话“天长地久”呢，就可以代表古人对当时物理的时空观吧。 상대론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 공간과 시간 말고 질량을 가진 물체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별개라고 하는 게 고전역학이었는데 상대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고 그거를 나타내는 수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식인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实际上，在古典物理学中，质量跟速度是两个不同的概念，但是在相对论，爱因斯坦提出的相对论中，质量跟速度其实也是同一个概念。由此来引出的这个非常有名的方程式 E 等于 mc 的平方，就是指这个理论。 그런데 도덕경의 40장에 보면 천하의 물이 생어유, 유생어무라고 해서 물이 유에서 나오고 유가 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상대론을 이용한 현대 물리학으로 우리가 우주를 분석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물질 그게 엄청 많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도덕경에 나오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在《道德经》的第40章反者章里面有这么一句话：天下之物生于有，有生于无。也就是说，万物生于有形之物，有形之物又来自于无形之物。而且在我们深入研究物理学了以后，我们会发现，到目前为止的研究结论是，我们所能够看见的跟测量到的这部分的物质呢，只占宇宙的不到5%，剩下的物质呢，都叫暗物质或者暗能量。这些占了绝大多数的比重，但是我们既看不见摸不着，也用任何仪器都测量不到。 상대론의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전까지는 시간 공간이 얽혀 있고 물질과 에너지가 얽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공간과 물질도 얽혀 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那在物理学的相对论中，还有一个非常进一步的结论。我们刚才说时间和空间是同一个概念，速度跟质量是同一个概念，但是在爱因斯坦的提出这个进一步的理论之中，时间、空间这一个大概念和速度、质量这一个大概念，这两者也是有关联的。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물체가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간이 또 물체와 연관이 돼 있고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에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그 주변의 시공간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존재와 시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OK， 这物理学里面有这么一个概念，总结起来就是物质来决定时空怎么弯曲。 时空呢，又来决定物质怎么移动。也就是说，在一个空间之中，如果有一个物质存在的话，它是有重力的，有质量存在的话，那它就会弯曲它周围的空间，从而决定了它旁边的就是它周围的物质该怎么移动。 그런데 도덕경에 보면 25장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물건이 섞여 이루어짐이 천지보다 먼저 나왔다라는 이 대목이 있는데 그 고전역학에서는 천지 그러니까 시공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이 거기에서 움직이는 건데 도덕경에서는 반대로 물이 선천지생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아까 그 시공간 얘기한 것처럼 서로 얽혀서 무엇이 먼저다가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在我们一般的认知里，是先有一个空间，然后再在这个空间上生成物质，是先有空间再有物质的这么一个顺序。但是我们来反观2000多年前的这个老子的这个著作里面，他就说到了有物混成，先天地生。他的意思呢，就是在天地出生之前，就已经有一种神秘的物质，它已经存在在那儿了。这刚好跟我们现在最近才研究到的这个。 相对论，量子力学，非常巧合的一致了。 상대론과 도덕경의 관계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두 번째 토픽으로 양자역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相对论，关于相对论的，跟道德经、跟老子理论的，我们先讲到这里。现在我们开始来说一下量子力学的部分。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퀀텀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리량이 기본이 되는 양의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量子力学中的量子的概念，它首先它这个单词 quantum 的意思就是指一个物质，它是1倍、2倍、3倍这样的不连续性的一个一个的粒子，这个是宇宙中最小的粒子，叫量子。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빛, 우리가 보는 빛이 본성이 웨이브, 그러니까 파동이냐 아니면 파티클, 입자냐 하는 이것이 아주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在量子力学中有一个非常经典的一个争论，就是光的粒子，它到底属于一颗一颗的粒子，还是属于像水波一样的波纹呢？ 유명한 물리학자인 뉴턴과 호이겐스가 서로 빛이 이분은 입자라고 주장하고 이분은 파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牛顿和惠更斯这两个非常有名的物理学家，因为这件事情吵了很久。
牛顿坚持光是粒子的理论，惠更斯坚持光是一种波动，一种波。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빛은 맞으면은 그러니까 유리 같은데 맞으면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또 틈새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회절 이런 반사 굴절 회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我们所知道的光有几个特质吧。第一个特质呢，就是它遇到镜面会反射，就像这张图里面中间最上面的这张图。其次呢，就是光有曲折，就是光，比如说一束光打进水里，它就会曲折，这就像我们这张图里面最下面的中间的这部分的这个演示。其次，光还有一个性质就是回折，这个呢是右上角这张图，您看到了吗？右上角这个就是演示光回折属性。 그런데 빛이 반사하거나 굴절하는 것은 입자설로 해도 설명이 되고 파동설로 해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前两者反射跟光的折射呢，不论光是粒子还是波是都可以做到的。 그런데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고 해야만 제대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但是呢，光如果是回折这个属性的话，那么回折属性只有可能是光在是一种波的情况下才可以成立，包括干涉也是只有光是一种波的情况下，干涉的这个属性才有可能成立。 그래서 아까 뉴턴하고 호이겐스가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보내서 틈이 두 개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밝고 덥고 이렇게 나옴으로써 빛은 파동이구나 해가지고 영의 실험으로 뉴턴의 입자설이 패하고 호이겐스의 파동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我们刚才说牛顿跟惠更斯吵了很久，一个说光是粒子，一个是光是波。于是到1773年的时候，这个叫什么杨的这个物理学家呢，就做了这么一个非常有名的实验，叫杨氏双缝实验。通过这个实验呢，一束光通过两个空隙打到另外一个平面上的时候，所显示的属性呢是明暗相接的，是一种波纹的属性。 그랬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19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상대로 내놨던 그 아인슈타인 그리고 콤프톤이라는 물리학자가 빛이 뭐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동으로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입자라고 해야만 설명이 된다. 이런 새로운 이론을 내서 두 분 다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刚才做双缝实验的杨物理学家呢，他证实了光是一种波动，但是呢，在这张图上我们可以看到，再后来，爱因斯坦和康普顿这两个教授做的这个实验呢，又证明了光是一种粒子，因此他们两个也获得了诺贝尔奖。 그래서 당연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게 되니까 드 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해서 누구나 입자라고 알고 있는 전자가 거꾸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到后来呢，这个叫罗布德伊的这个物理学家呢，直接提出了一个理论，就是说光它有可能既是粒子也是波，两种性质可能同时存在。 그리고 전자로 아까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같은 실험을 했더니 전자는 입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빛이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걸 실험으로도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后来他就用电子做这么一个实验，这个实验的结果呢，也是如他所说一模一样的。光呢，既是一种电子，既是一种粒子，也是一种波。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입자라고만 할 수도 없고 파동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所以结论就是在微观世界里，光既是粒子也是波，这两个状态同时存在。
그래서 그 입자 또는 파동이 만족하는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양자역학의 역사입니다. 这个是量子力学的历史发展历史。 그래서 여기 1925년 바로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이죠. 이때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다음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1925년, 26년을 이제 양자역학의 새로운 방정식이 나온 해라 그래서 올해가 이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距今100年的1925年和1926年有两个非常著名的物理学家，名字可能大家都听过，一个是海森堡，一个是薛定谔，提出了两个非常有名的方程式。 바로 이분이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인데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这位呢就是非常有名的海森堡，他也获得了当年的诺贝尔奖。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 슈레딩거라는 분인데 오스트리아 집회의 표지 인물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他是奥地利非常有名的物理学家，甚至他有名到在他们国家的纸币上都印着他的方程式，他就是有名的薛定谔。 그래서 슈레딩거가 입자 또는 파동이 만족하는 어떤 그 양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 그걸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약간의 수학을 하면 이런 걸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他说这是非常难以理解的一个方程式，在物理学里也是非常难的。大家看了一头雾水是很正常的一个现象。这就是薛定谔当时怎么推导出他的这个有名的薛定谔方程的过程。 그래서 이 방정식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대학 물리학과 학생들이 우리는 물리학과다라고 해서 주로 입는 옷에 보면은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습니다. 因为它又难理解又有名，所以就变成了物理学自我认知的一个标志。所以有名的物理学家还有特别是学生们就喜欢在 T 恤上印它的方程式。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고요. 여기 뭐 아주 복잡한 뭐가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빨간색에 있는 요거만 보고 나는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这个实在很难说明，也很难理解，所以大家就看一下红色部分。如果您以后能够认出来它今天的目的就达到了，这就是有名的薛定谔方程。 그런데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풀었을 때 그 우리가 푸른 답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절대값 제곱을 한 것이 그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에 해당한다. 요런 걸 해서도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后来呢，就有物理学家呢就来解释说，它这个方程式里面的这个一个怎么说呢？一个字母这是什么意思？这个字母的意思就是一种概率吧，一种密度概率。后来解释这个密度概率的物理学家也获了诺贝尔奖。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너무나 유명한 방정식이라 여기에 우리 뭐 물리학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방정식 5개만 들어봐라.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들어가는 방정식입니다. 物理学里面有5个历史上最著名的物理学方程式，其中一个就有这个薛定谔方程式，用来解释它的重要性。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슈레딩거의 묘비입니다. 묘비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줬습니다. 물리학자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는 걸 알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방정식이 묘비에 있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 단위로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어떤 법칙이 있거나 이러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묘비에 방정식이 써진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大家猜一下这是什么？这是薛定谔的墓碑啊。对，它这个方程式实在太有名了，所以别人在墓志铭上面写这个那个，他就在墓志铭上写自己的方程式。物理学家认为自己的达到一个人生目标，其中一个就是以自己的名字来命名一个方程式，这是他们的终极目标之一。
슈레딩거 방정식의 답을 풀게 되면 그 답이 우리가 측정했을 때 측정 가능한 양들의 더하기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슈퍼포지션,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답이 우리가 측정했을 때 측정될 수 있는 놈들의 더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薛定谔这个方程式大概的意思就是指在我们测定的时候，它的状态，一个粒子的状态会进行一个叠加，会变成一个重叠的状态。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로 가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태들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중에 하나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의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这是物理学里面非常有名的一个概念，就是指我们在做任何测定之前，那如果有很多种可能性，一个事物可以朝很多方向发展，它会有很多可能性。但是，一旦进行了测定了以后，那么所有的可能性都会消失，只剩下一个可能性。 이게 다시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측정하기 전에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 있는 확률, 여기 있는 확률, 여기 있는 확률이 각각 다른데 이거를 다 더하면 1이다 였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에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그 실현이 되는 상태로 확 가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능한 상태였던 놈이 측정을 하고 나면 하나로 가버린다. 그거를 우리가 컬랩스, 붕괴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这个呢是这个，如果一开始直接讲这个，可能大家不是很理解这是在说什么。也就是说，刚才我们说到光可能是粒子，也可能是波，那怎么知道呢？我们要测定，对不对？我们要测定。我们如果在不测定的情况下，它呢既是粒子也是波，但是一旦我们比如说在旁边摆一个摄像机来测定这个光子这个路线走的路线。 它是怎么样走，它是怎么样扩散的？一旦测定的话，它就立刻变成了粒子一个形态。也就是不测定的时候，它的可能性是左图那么大，它可能在这个范围的任何一个位置。但是，一旦我们干预了，我们一旦测定了，比如说摆一个摄像机在旁边看，或者我们摆一个监测设备在旁边测定的话，它所有的可能性都坍塌了，只剩下一个可能性，就是右边这个图。그런데 도덕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귀절인 이런 귀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이 귀절이 뭔지 다 알고 계시겠죠. 对，所以呢，我们再回头看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这个老子《道德经》的第一句话的时候呢， 물리학을 공부한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도라고 하는 이게 측정하기 전의 상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측정이 돼서 전체의 더하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로 얘를 얘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한 하나의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各位作为国学研究员，自然会对这句话有自己的了解和自己的认知。但是我作为一个物理学家、物理学研究者，在我看这句话的时候，我的认知是，这里所谓的常道是指光子在测定之前的状态，它有可能是粒子，有可能是波，是不确定的。但是在前面这句话道可道，也就是说，在一旦测定的情况下，它就只变成一种可能性了。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코끼리의 모습, 코끼리라고 하는 3차원 물체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이쪽 저쪽을 만져보면서 뭐 한 가지를 딱 말하는 순간 일부분의 진실을 말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由此我又想到了这么一个中国有名的成语"盲人摸象"。我们说盲人摸象，意思就是说我们在闭着眼睛、遮着眼睛去摸一头大象的时候，有人摸到腿会觉得它是个柱子，有人摸到鼻子会觉得它是或者一根绳子什么的。我们每个人都只可能了解这个世界的一部分，不可能了解它的全部。所以呢，局部的真相不代表所有的真相，你所看到的也并非全部的真实。 그런데 이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파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그 원주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유한소수가 아니다. 가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소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派可能这个大家都了解吧，圆周率3.14什么什么的那个圆周率，它呢是一个无限的数字，无限的，它是没有，它是这个无限延伸，它是没有结尾的。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은 그게 무한소수라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략 값이 얼마가 되느냐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학하는 사람은 3.14에서 그냥 끊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3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한대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르칠 때 중간에 여기서 딱 끊는 순간 전체의 일부분의 진실은 얘기했으나 이게 무한소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없어져 버리면서 유한소수라는 걸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전체의 모습이 아닌 일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派是一个无限的数字，但是我们作为一个普通人在学习、在研究的时候，包括我们平常上课、考试的时候，都把它截到3.14，不再往下继续使用了。但实际上呢，有的人他是停到3.14，有的人可能听到3.1415什么的，不一定，看自己的需求。但是呢，我们把一个无限的数字，把它只截取一部分，就是变成有限的情况下，等于说是我们就做了一个观测、一个决定。 这样的话呢，其他所有的我们了解真实的可能性可能都同时消失了，只剩下一种可能性存在了。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서 조금 작은 걸 뺐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걸 더했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걸 뺐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걸 더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하고 빼고 하는데 점점 작은 값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ontinued fraction이라 그러고 이제 한자로는 연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걸 나타낼 때 여기 잘 보시면 292분의 1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탁 끊었을 때 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정확한 값이 됩니다. 그러나 끊었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무한이 유한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진실을 얘기했으나 정말로 중요한 진실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我们刚才在看前一页的时候，又加又减，又加又减，在这样无限的加减一个比前一个数字更小的数字的时候呢，它就会无限的接近这个派的这个数值。那同样跟它有同样一个结论的另外一个叫连分数，这个跟前面那个不太一样啊，但是呢结果也都是一样的。我在这边做个补充，咱们国家祖冲之曾经就推导过这个数值，得出来的是跟现在数值几乎一模一样的数值。 네. 그리고 이 상태가 이렇게 측정되기 전의 상태가 두 개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성립하는 건데 그거를 거시 세계와도 그런 일이 성립할까라고 해서 슈레딩거가 만든 유명한 문제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붕괴하게 되면 얘가 째깍 하는 바람에 얘가 이거를 쳐가지고 여기가 끊어지면 망치가 떨어지면서 이 독극물이 있는 유리병을 깨는 바람에 독극물이 나와서 얘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열어보기 전에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는 순간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열기 전에 아직 측정을 하기 전에 이거를 죽었다고 해야 되느냐 살았다고 해야 되느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합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문제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시세계에서는 저런 게 성립하는데 그게 거시세계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사이에 어떻게 그걸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히 对，我们刚才呢就是说了半天，就是微观世界跟数学方面的这个推导的结论，就是一个物质的叠加态。那么薛定谔呢想给大家这张图画的就是一个非常有名的薛定谔的猫。这个是什么样一个实验呢？就是把猫关在一个箱子里面，这个箱子里面同时放上一个放射性物质，同时再放一个监测器。那监测器呢是可以监测出这个放射性物质会不会衰减的。如果放射性物质一旦衰减了，那么里面的猫就会上面的锤子就会掉下来，就会把这个毒药的瓶子砸碎，然后猫呢就会死掉。所以呢，但是呢，这个放射性物质到底衰不衰减，里面的猫到底死没有死，这个呢是在打开盒子之前是没有办法知道的。所以呢，就用这种方式呢来向大家介绍，来向大家来解释，在我们的现在就是我们现实生活中跟微观世界的这部分的联系吧，就是说微观世界里这个理论是成立的，那在我们现实的这个具象世界里面，这个理论到底还有没有可能成立？ 마오 선생님이 통역을 잘해주고 계신데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은 즉석 통역 하나 이제 하실 수 있게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하고 연관이냐면 보세요, 달이 있어요. 달. 그래서 달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잠깐 이쪽을 보다가 달을 봤을 때 내가 안 본 그 순간 있죠. 그때 달이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졌다가 내가 봤을 때 다시 나오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하고 이 문제하고가 사실은 얽혀 있는 겁니다. 在这里面呢，再给大家举一个题外话，就是说，比如再举一个例子，比如说天上的月亮，我们在看它的那个瞬间，它肯定是存在在那儿的，对不对？但是如果我们转过头不看它那个瞬间，它那个瞬间还在天上吗？这个我们用什么来证明呢？这个问题留给大家来思考。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希望大家回家有空想一想这个问题。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개가 합쳐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데 개별적인 것을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를 측정하면 나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측정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양자역학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고 지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比如说是这样，这是另外一个实验。这个实验呢，就是用来解释量子纠缠现象。比如说我们설명조금더하겠습니다。比如说我们给了一个人两个球，一个球的颜色是红的，一个是红球，一个是蓝球。那么呢，我们让他把其中一个球拿走，拿得离得远远的。这时候如果我们打开箱子会看一下，剩下的这个球呢是红球，那么就说明他拿的那个是蓝球。也就是我们在此时此地做的这个决定，就可以了解到，就直接影响到了在另外一个时空的结果。这个就是量子纠缠。 이런 그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거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주제인 그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암호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我们刚才所谓的量子纠缠呢，在大家听来可能是比较抽象的一个概念，但是在我们实际生活中已经广泛应用于量子计算机和量子工业方面的应用了。 그런데 도덕경에 봤더니 도덕경 6장에서 이런 귀절, 이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은색, 검다는 뜻이 아니라 거뭇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흐릿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해석을 여기 있는 것처럼 면면약존이라고 해서
이어지고 이어져 존재하는 듯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명확하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흐릿하면서 거뭇하다라는 표현을 도덕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那我们再回头看《道德经》里面还有这么一句话：玄牝之门，是谓田地根，绵绵若存，用之不勤。那这里面的玄包括这里面所谓的玄呢，还有绵绵若存呢，这表示的一个状态呢，似乎都是在表示某一种永恒，但是模糊，但是又连绵不绝的存在。这好像就跟我们的量子纠缠有着一定的同质性。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요것의 그 뜻이 사실 이 뜻보다 사실 이런 뜻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약간 해석, 주석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그거를 우리가 극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 그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거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在这一句话里，是谓玄德这句话里面，这主要讲的是韩文翻译的这个部分啊。因为在韩文里面，我们把玄这个字翻译作为黑色，但实际上呢，它应该不应该翻译成这个黑色，它是一种模糊的存在，并且是一种叠加的。也就是说，我们如果把很多颜色叠到一起的时候，这时候我们在看这个颜色的时候，它大概率就会出现一种很污、很浊、很黑的这么一个状态。所以呢，他觉得这个翻译的有一点问题。他想说的话，玄应该表示的是一种模糊性。 마지막으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고전역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고 처음에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이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적분해서 물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목적은 바로 이거거든요.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언제 일식이 일어날 거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운동 법칙을 통해서 수학으로 적분하면 된다라는 게 고전역학의 큰 얼개입니다. 在古典这时候又回到古典力学了。古典力学里面最经典的这个 F 等于 ma， 就是 v 等于那个质量的加速度嘛。这里面呢，如果想要知道一个物质它的现在在哪里的话，就可以通过它的初期速度，就是最开始的速度跟最开始的位置，然后再乘以加速度，就可以计算出来。这是一个非常可以预知的未来。 근데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둘 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uncertainty principle 우리가 한자로 썼을 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但是在量子力学中，我们有一个非常重要的观点就是你不可能同时知道这个物质的速度、运动的速度和它的位置，也就是说速度跟位置不可能同时知道，这就无法套用古典力学的这个方程式了。这个概念就是不确定性原理。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파동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속도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얘를 절대값 제곱해서 함수를 그리면은 모든 지점에 어떤 값이 있게 되니까 위치가 불명확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파동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위치가 정확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무지하게 많이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위치도 불명확하면서 적당히 속도도 불명확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하는 사람들은 웨이브 킷이라 그러고 번역할 때 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를 명확하게 알면은 이쪽이 너무 불명확하고 이쪽을 명확하게 하면 이쪽이 불명확하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둘 다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게 불확정성 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这个实验和这个图表就是用来说明刚才我们所谓的不确定性原理，就是我们呢对自然界一直以来都抱有一种期待，就是说，我们有因必有果是这么一个期待嘛。但是呢，这个实验就告诉我们说，自然界有时候并不会遵循我们非常精准的期待。这是什么意思呢？你看第一张最上面，这是一个波动，这指的是一个速度；最下面指的是位置。我们可以看出这个位置如果是明确的情况下，我们就不可能了解它的速度。如果速度是明确的情况下，我们就不可能了解它的位置，我们只能取一个中间值，只能进行一个估算，这就是中间这张图。我们想要了解一个粒子的大概在哪里，我们只能做一个概率性的一个计算，这个概率就叫做波数。 그런데 도덕경에 봤더니 놀랍게도 21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러한 상황을 여기 보면 그러니까 황이라고 하는 것과 홀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황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어슴푸레하고 모호한 그 안에 어떤 모양이 있고 모호하고 어슴푸레한 그 안에 어떤 물체들이 비춰져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확정성의 원리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但是教授在读《道德经》的时候就发现这么一句话，就是恍兮呼吸恍兮其中有象，恍兮惚兮其中有物这么一句话里面，大概就是在说，在一个模糊的不确定的情况的就说一个粒子的位置大概就是在一个不确定的一个位置，我们所了解的真相也是一个模糊的真相。在这个恍惚，在这个不确定之中才有真相。 마지막으로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합쳐서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입자 두 개가 만나서 없어져 버리면서 빛이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빛이 와서 물질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이런 걸 이제 영어로 페어 프로덕션 쌍생성, 페어 어나일레이션 쌍소멸.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면서 파동으로 바뀌고 파동이 없어지면서 물질이 생겨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현대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 我们结合刚才说的相对论跟量子力学得出一个，这是最重要的一个结论，也是最终的结论。那就是一个电子阳跟阴两个电子在对撞的时候，它会消失，消失的时候会产生光，就是产生光子。同时呢，如果是两个光子对撞的时候，又会产生阳电子跟电子两个电子。这个呢，这个就叫双生成或者叫正常翻译叫双湮灭。 双生成或者双湮灭这个概念。 그런데 도덕경에 보니까 도덕경 2장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유무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있음과 없음이 서로 나아준다. 우리가 있는 것은 존재하니까 1이고 없는 거는 무, 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동등한 자격으로서 있는 것이 없는 것도 나오고 없는 것이 있는 것도 나오고 물질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다시 물질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현대 물리학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과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我们经常会说有是一个积极的，是一个好的；没有的话，无就是一个不好的，是个消极的。但是呢，老子之前就说，在《道德经》上，在《道德经》里就说有无相生，有跟无是同等重要的。那这一点呢，也正好印证了现代物理学里面，刚才给大家展示的双生成或者双湮灭的这个概念，这个也是高度一致的。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는 웨이브, 파동이란 뜻인데요. 이 파동이라는 거를 만든 단어가 PARTI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현상을 측정할 때는 완벽한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현상을 측정할 때는 완벽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완벽한 입자처럼 행동하는 어떤 현상이 있고 완벽한 파동으로 행동하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 과학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요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말 이해하셨죠? 네. 크게 봤을 때는 웨이브인데 각각의 단어는 파티클을 이루고 있다.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particle 就是量子的单词，这个以 particle，在我们离远看它的时候，它是一个波，它是一个波纹的，就像这个样子，像波一样。但是如果我们把每一个单词拆开来，每一个单字拆开来的话，它又是一个一个的单字。所以呢，这也是量子力学里面最难，也是现在哲学中非常难以解释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话题，就是说我们光的存在，它到底是波还是量子？它是两者叠加的一个状态，叠加同时存在的。 네, 저는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인 상대론과 양자역학에서 어떤 나온 결론이 아주 오랜 예전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近百年来，量子力学的发展和相对论的发展，竟然和千年前的老子所著的道德经里面有一部分内容是高度一致的，不管是从物理层面上，还是从哲学层面上，这件事情让他非常吃惊。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非常感谢大家的倾听。 통찰 정통에 있는 발제를 해주신 장욱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